그년 몰래 우리 셋이 잘 살자 키읔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강원도 앞바다에서 시신도 없이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었어요. 부두에서 수갑을 차고 제 발치에 무릎 꿇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옅게 두드리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38, 눈가에 잔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 작은 무역회사 경리팀에서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5 식구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전전하며 동생들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공장 격리 보조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자격증을 따고 월급의 절반을 시골집에 붙였습니다. 연애는 사치였고 결혼은 더더욱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32살이 되던 봄, 저는 거래처 송년 모임에서 최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술자리 끝에 화장실 앞에서 토하던 상사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끝까지 챙기는 사람은 처음 봤네.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준이 손수건을 내밀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손에 묻으니까 이거 쓰세요.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면서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일이라서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지영 씨 맞죠? 박 부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최민주는 일주일에 2~3번씩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밥은 먹었어. 또 굶었지.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여서 그러는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어딨어. 저는 그런 말이 낯설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평생 누가 제 끼니를 걱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최민주는 한강 둔치에 저를 데려가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지영아, 너 이제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이 제 인생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만난 지 6달 만에 최민주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뵈러 가자. 너 데려가면 좋아하실 거야.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참하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무슨, 이리 와서 앉아. 우리 민준이가 너 얘기만 하더라.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저를 흘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며.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했다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가 너 마른 거 걱정 많이 하더라. 어머니,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많긴 뭐가 많아.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 최민주는 옆에서 제 밥그릇에 자꾸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 좋지. 너도 배워가. 민준아, 지영이 부담 주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러면서도 제 손을 슬며시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제 가족이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민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음 달 안에 식 올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처음 1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영아, 너 보험 들어둔 거 있어. 종신 같은 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우리 이제 가정 꾸렸으니까 서로 챙겨야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통장과 보험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민주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가 서늘해서 저는 잠깐 등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환하게 웃는 얼굴에 저는 그 느낌을 지워버렸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년 전 봄, 최민주는 낚시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동해 쪽으로 가볼게. 또 가. 지난주에도 갔잖아.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다녀와서 너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는 평소와 다르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한참을 안았습니다. 왜 이래? 안 가던 짓을.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어서. 저는 그 포옹의 의미를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강원도 어느 바닷가 벼랑 아래에서 그의 낚시 가방과 신발만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고 저는 빈관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매일 한 알씩 삼키며 겨우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후배 이소진은 그런 저를 가장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며칠 전 소진이 맹장 수술을 받았다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토요일 오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6인실 병동 1207호. 간호사실 앞을 지나 복도 모퉁이를 막 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뒷모습에 그대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키, 어깨, 살짝 짝다리를 짚는 자세. 무엇보다 짧게 깎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 뒤의 검은 점. 저는 그 점을 10년 동안 매일 밤 안고 잠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남자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아주 작은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환자복을 입은 이소진이 한 손으로 링거줄을 잡고 서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기 배고프다잖아. 차 막혀서 그랬어. 미안. 저는 그 목소리에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3년 전 동해로 떠난다고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 호구년한테는 안 들켰지. 걱정 마. 오늘도 죽은 남편 사진 보면서 청승 떨고 있을걸. 이소진이 크크 웃으며 아기의 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닮아서 잘생겼지. 그년 몰래 우리 셋이 잘 살자. 최민준이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이로 악물어 막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손가락 끝까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핸드폰의 차가운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녹음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눌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세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짐승처럼 웃는 남편의 옆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매일 밤 사진을 닦으며 그리워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닿기 직전
저는 가까스로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며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녹음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제 낡은 경차 운전석에 앉자마자 저는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듯 옷깃을 잡아당겼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헐떡이다가 저는 결국 핸들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경적이 2번 울렸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입 밖으로 처음 새어나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저는 이를 악물고 욕을 뱉어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년 몰래 우리 셋이 잘 살자. 그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리는 순간 저는 결국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조수석 발치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쿡쿡거렸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3년 전 그 장례식장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빈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던 제 모습이요. 시어머니는 그때 저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아,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영안실 복도를 서성였죠. 그 두 분도 함께 속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한패였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민준. 저는 그 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 얼굴을 노려보다가 저는 액자를 거실 바닥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과장, 유리 파편이 거실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그 위를 걸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그의 영정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양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네가 살아있는데 내가 3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저는 사진을 향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있어라. 잘 살아있어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사진을 다시 서랍에 집어넣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협탁 위에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저를 잠들게 해준 우울증 약. 저는 약통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저는 3년 전 그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어촌 마을 파출소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영 씨 되십니까? 최민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남편분이 어젯밤 낚시 중에 실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바위 위에 낚시 가방과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아래는 수심이 깊은 곳이라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통째로 두 동강 냈었죠.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 바로 이소진이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소진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펑펑 울어주었습니다. 언니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소진아,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언니, 일단 좀 누우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소진은 그날부터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저를 부축해 데려가 주었고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동생처럼 의지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코미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험사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지영 사모님, 최민준 씨 사망보험금 10억 원 지급 절차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10억이요. 그렇게 큰 돈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 추가 가입하신 종신보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없는데 실종 선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낯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최민준 씨 사모님 되시죠? 돈 좀 받아야겠는데요. 사채업자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까지 늘어났어요. 재수 씨, 형님이 우리한테 빌려간 게 2억이 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서 가지고 갈까요? 도장 찍힌 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들이미는 차용증을 한 장 한 장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최민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수 씨, 우리도 사람이라 봐드리는 거예요. 보험금 나왔다면서요. 저는 보험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그 사람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보내고 시아버지 병원비를 댔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한 잔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회사에서 소진은 더 살뜰해졌습니다. 언니, 이 서류 제가 정리해 둘게요. 소진아, 너 일도 많은데. 언니가 지금 정신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 후배가 도와야죠. 점심시간이면 소진은 항상 제 책상으로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입맛 없어도 한 숟갈만 떠보세요. 저는 그 아이가 내미는 숟가락을 받아 먹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제 남편의 몸을 더듬던 손이라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식탁에 엎드린 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밤 그 사람의 영정 앞에서 잘 자라고 인사했고 매일 아침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내려가 제사상을 차렸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셋이서 저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호구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오래도록 어깨를 떨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두 눈에 분노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년 몰래 우리 셋이 잘 살자. 걱정 마. 오늘도 죽은 남편 사진 보면서 청승 떨고 있을걸. 저는 파일을 메일함에 따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걸어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지영, 정신 차려.
거울 속 여자를 향해 저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받은 게 슬픔이었으면 돌려줄 건 슬픔이어선 안 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격리팀 사무실 불을 켜고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부팅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9시 정각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이소진은 맹장 수술 회복 중이라며 일주일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한 과장님, 좀 어떠세요? 주말에 잘 쉬셨어요? 박 부장이 커피잔을 들고 제 옆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다는 그 말이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제 책상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한지영입니다. 한지영 사모님 되시죠? 저는 한빛생명 특별조사팀 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3년 전 최민준 씨 사망건과 관련해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3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왜요?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1시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저녁 7시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 구석 자리.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와서 일어섰습니다. 한지영 사모님 되시죠? 강현우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 사람의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빛생명 특별조사팀 팀장 강현우.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 팀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제 와서 제가 더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강 팀장은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준 씨 사망건, 저희 내부에서 종결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사망 직전 가입한 종신보험 액수가 과도해서요. 그런데 왜 보험금은 지급됐죠?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났고 정황상 사고사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 사모님 남편 맞으시죠? 사진 속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최민준이 어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일산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찍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확신한 건 2달 전입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서 더 미뤘습니다. 2달이요. 저는 3년을 속았는데 2달이나 더 속였다고요.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 충격으로 이를 그르치실까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강 팀장은 손에 든 컵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준 씨가 한국을 뜨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로요? 필리핀 쪽 브로커와 접촉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가짜 여권도 이미 제작 중이고요. 그럼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공조요. 사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미 손을 떼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사가 왜 손을 떼요? 10억이나 나갔는데 10억 환수보다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윗선 판단입니다.
강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년 몰래 우리 셋이 잘 살자. 강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하신 겁니까? 토요일이요. 소진이 입원한 병실 앞 복도에서요. 사모님 이게 이소진. 우리 회사 후배예요. 3년 전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랑 같이 우내고요. 강 팀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기, 그 둘 사이의 아기예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팀장님, 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못해요. 강 팀장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민준 씨 사고 1년 전부터의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줄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강남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씩 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집 월급은 다 제가 관리했는데 별도 통장을 쓰셨더군요. 사모님 명의로 대출도 받으셨고요. 내 명의로요. 네, 인감을 도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고 2달 전부터 이소진 씨와 같은 모텔을 17번 드나들었습니다. 강 팀장이 다음 장을 넘기자 CCTV 캡처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2사람. 주차장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2사람.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토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 저한테 다 주세요. 드릴 수는 있는데 사모님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최민준 씨와 이소진 씨 그냥 부부 행세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의 보험금 일부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빼돌리다니요. 10억 중에 사채로 갚으셨다는 그 돈, 거기 사채업자 중 2명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짜 사채업자라니 그러면 그 돈도 이소진 씨 외삼촌 그리고 최민준 씨 고향 후배입니다. 차용증도 사후에 조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갚은 게 사실은 그 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4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의 빚을 갚는다고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살았는데 그게 전부 그 둘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니요.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이거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둘이 감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보험금 환수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강 팀장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내일은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이소진 씨가 다음 주에 복귀합니다. 네.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마세요. 우는 척, 무너진 척, 평소보다 더 약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 그거 잘해요. 3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이거든요. 강 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저는 카페를 나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손바닥 위 USB가 차가운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며 회사에서는 불쌍한 미망인으로 친정에서는 든든한 맏딸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면을 벗기 전에 한 번 더 단단히 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불을 켜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최민준의 도박장 출입 영상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이소진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화장을 더 옅게 했습니다. 눈 밑에 일부러 컨실러를 바르지 않아 다크서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충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소진아, 몸은 좀 괜찮아? 네, 언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소진을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에서 낯선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모르는 척 더 깊게 안았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마른 것 같다. 수술하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푹 쉬었는데도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오늘 점심은 언니가 살게. 죽이라도 먹자. 진짜요. 언니가 사주시는 거면 저야 좋죠. 소진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잠깐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빨리 자리 가서 일해. 그동안 너 없어서 정신없었어. 점심시간 회사 앞 죽집에서 저는 소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제가 없는 동안 별일 없으셨죠?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매일 똑같지. 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사실은 약을 끊었어. 네. 갑자기 왜요? 소진의 눈에 미세하게 불안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약에 기대 살 수는 없잖아. 이젠 좀 일어서야지. 언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는 하셔야죠.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넘기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근데 끊으니까 밤마다 잠이 안 와. 새벽에 자꾸 깨고. 어머,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즘은 거실에서 그 사람 사진 끌어안고 자.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그 사람 옷장도 아직 못 치웠어. 정리하면 진짜 가는 것 같아서. 언니. 소진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부도 언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진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언니가 잘 버티신 거죠. 근데 너 결혼 생각은 없어. 좋은 사람 좀 만나야지. 소진은 죽을 휘젓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언니도 참 저 같은 노처녀를 누가 데려가요. 왜 노처녀야? 너 아직 35이잖아. 요즘은요, 결혼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래도 애 하나 정도는 낳고 살아야 후회 안 한다더라. 저는 일부러 그 말을 던지고 소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소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건 인연이 닿으면요. 언니나 빨리 새 출발하세요. 저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화장실 옆 칸에서 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응, 별거 아니야. 그년이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부 물은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유 잘 먹어.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설마 우리 시어머니까지요. 여보, 일주일만 더 참아. 잔금만 치르면 우리 끝이야.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옆 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호구년 회사 끊고 나면 우리 진짜 같이 사는 거다. 응, 알았어. 끊어. 누구 들어와. 소진이 통화를 마치고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옆칸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나간 뒤에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강 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연관 가능성 있음.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봅시다. 새로 잡힌 정황이 있습니다. 저녁 7시 그날의 카페 같은 자리. 강 팀장은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님 거는 저희도 추적 중이었는데 오늘 확인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님 명의 계좌로 매달 15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이소진 씨 외삼촌 명의 계좌에서요. 저는 컵을 든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이 사기극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손주 양육비 명목일 가능성도 있고요. 손주라뇨? 우리 시어머니한테 손주는 없어요. 이소진 씨가 낳은 아기 시어머님 댁에서 키우고 있는 정황이 잡혔습니다. 저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어제 시어머님 댁에서 분유 배달 받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그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 민준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며느리 고생만 시켜서 어쩌니. 그 말을 하며 눈물 글썽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 시어머니까지 같이 처리하실 수 있죠. 증거가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도움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만들어요. 제가 다 만들게요. 강 팀장이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소진 씨 책상 회사 보안팀과 협조해서 내일 새벽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보안팀이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따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사모님은 새벽 5시까지 회사로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PC는 손대지 마시고 책상 서랍과 휴지통만 보세요. 사진만 찍고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받으세요. 강 팀장이 제 손에 작은 USB 형태의 장치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소진 씨 PC에 꽂아두면 그 PC의 메신저 대화가 사모님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들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작은 장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들키면 팀장님도 다치는 거잖아요. 안 들키시면 됩니다. 강 팀장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야간 근무자에게는 야근 자료를 두고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소진의 자리에 도착해 책상 아래 휴지통을 먼저 들여다보았어요. 구겨진 영수증과 휴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위생장갑을 끼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영수증 한 장에는 일산의 한 산부인과 이름이, 또 한 장에는 항공권 예약 안내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행, 다음 주 금요일 새벽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강 팀장이 준 작은 장치를 소진의 PC 뒷면 USB 포트에 조용히 꽂아두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회사를 빠져나와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호흡이 깊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강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끝나셨습니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종이 조각 몇 개 챙겼고 장치도 잘 꽂았어요. 잠시 후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평소처럼 약하게 보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PC에 장치를 꽂은 그날부터 제 핸드폰은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꽂은 채 화면 속 메신저 창을 들여다보았어요. 소진과 최민준이 주고받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년 출근했어. 몰골이 어때? 눈밑이 시커매. 약 끊었다고 잠을 못 잔대. 잘 됐네. 그년 폭삭 늙어서 우리 아기 평생 못 보게 해줘야지. 저는 그 대화를 캡처해 강 팀장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움직였어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차오르는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저는 더 깊이 가라앉은 미망인을 연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부장이 저를 따로 부르기까지 했죠. 한 과장, 요즘 너무 야위었어. 휴가라도 좀 쓰지 그래. 부장님 괜찮아요. 일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소진이가 자네 걱정 많이 하더라. 옆에 좋은 후배 있어서 다행이야. 네, 부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자리로 돌아오며 소진의 뒷자리를 슬쩍 보았습니다. 소진은 모니터 앞에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소진아, 점심은 챙겨 먹었어. 이틀 뒤 저녁 강 팀장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모님, 결정적인 게 잡혔습니다. 뭐가요? 최민준 씨가 비자금을 숨겨둔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어디예요? 김포 외곽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짜 신분으로 임차한 곳이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위험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잠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강 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에 가시죠. 제가 차로 모십니다. 네, 알겠어요. 새벽 2시 김포 외곽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 저는 강 팀장의 차에서 내려 검은 외투의 깃을 세웠습니다. 복도 끝 1208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풀어요?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 아실 것 같은 숫자들로요. 저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처음 누른 건 시어머니 생신, 그 다음은 시아버지 생신. 세 번째로 누른 건 저와 최민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3년 동안 매년 혼자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던 그 날짜였어요. 사모님, 들어가시죠.
강 팀장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분유통,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세워진 작은 아기 침대. 저는 그 침대를 본 순간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그 셋이 가족 흉내를 내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침대를 외면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안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도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다시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금고가 가벼운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위조 여권 3권, 최민준, 이소진, 그리고 갓난아기 이름이 적힌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다 가짜고요. 사진은 진짜네요. 강 팀장이 휴대용 카메라로 여권을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핸드폰으로 현금 다발과 여권을 다시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 팀장이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사채업자들 이름이네요. 갚은 날짜랑 금액까지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가짜 사채 거래 장부입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그 수첩을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1시간 안에 우리는 그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팀장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체포는 언제 가능해요? 브로커와 잔금 치르는 날, 그날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인천 어느 부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흘 남았네요. 네, 사흘입니다. 그 사이 절대 티내지 마세요. 저는 차창 밖의 어두운 도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흘쯤은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소진의 책상 위에 작은 도시락통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아침에 죽 끓이다가 너 생각나서 좀 더 끓였어. 점심에 먹어. 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소진이 도시락통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었습니다. 오늘 야근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네, 언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손끝은 차분히 키보드 위를 두드렸어요. 목요일 밤 저는 강 팀장과 경찰서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강력팀 형사 2명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한지영 씨, 내일 새벽 작전에는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도 갈게요. 차 안에서 모니터로 보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형사는 잠시 강 팀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장 지휘 차량에 함께 타시는 걸로 하죠. 경찰서를 나오며 강 팀장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네, 그럴 거예요. 3년 만에 가장 단잠을 잘 것 같아요. 목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졸음이 빨리 찾아왔어요. 약 없이 잠드는 게 얼마만인지 떠올리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 사람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소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는 모습. 최민준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저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 저는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만에 가장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새벽 3시 인천의 한 폐창고 골목. 저는 강 팀장 옆 조수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부두 입구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형사들 5명이 컨테이너 뒤에 흩어져 잠복 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새벽 4시랍니다. 강 팀장이 보온병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도착하고 나서 최민준 씨가 와요. 잔금은 얼마예요? 2천만 원 현금입니다. 그 돈만 건네면 새벽 5시 배에 오릅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3시 40분이 되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부두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브로커입니다. 강 팀장이 무전기로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전원 대기, 타깃 도착 확인.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 2명이 부두 끝 컨테이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시 정각, 그러나 약속한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4시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상한데요? 강 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브로커 2명이 자기들끼리 무어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4시 30분, 브로커들이 다시 차에 올라타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안 옵니다. 눈치챘어요. 강 팀장이 핸들을 한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눈치를 채요? 내부 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루트를 잡아둔 거고요. 그때 강 팀장의 무전기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팀장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력 팀장님 통화 부탁드립니다. 강 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잠시 차 밖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 부장이었어요.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회사 부장의 전화라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한 과장. 자네 지금 어디야?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방금 사장님한테 연락 왔어. 자네 집에 경찰이 갔다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왜 우리 집에 가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자니가 지목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 팀장은 멀찍이 서 무전기를 들고 통화 중이었어요. 부장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보가 들어왔대. 자네 명의로 보낸 메일이 있다고. 제 명의요. 저는 아무 메일도 보낸 적 없는데요. 일단 회사로는 출근하지 마. 사장님이 자네 대기 발령 검토하라고 하셨어. 박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부장님, 한 과장, 나도 자네 믿어.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강 팀장이 통화를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공범으로 몰렸다고요. 맞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경찰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 IP로 보낸 메일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누군가 사모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누군가요? 누군가라뇨? 그 사람이잖아요.
최민준이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새는 거죠? 강 팀장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안팀 쪽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모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경찰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저 잡혀가는 거예요. 체포가 아니라 임의 동행입니다. 묵비권 행사하시고 변호사 부르세요. 강 팀장님은요? 저도 곧 회사로 들어갑니다. 내부 감사 호출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까지요. 독단적 수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목이랍니다. 저는 강 팀장의 차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 차량 2대가 서 있었어요. 사복 형사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한지영 씨 되시죠? 잠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보험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임의 동행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흐트리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요. 같이 들어가시죠. 형사 2명이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어요. 형사들이 제 노트북과 외장하드, 그리고 서랍 속 서류들을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침착하게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강 팀장에게 받은 USB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백업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은 메일로 2군데 더 보내두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가방을 챙기고 형사들을 따라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소진에게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소진아, 언니가 일이 좀 생겼어. 잠깐 회사 못 갈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경찰서 조사실, 좁고 차가운 방에 저는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한지영 씨, 이 메일 본인이 보내신 거 맞으시죠? 화면에는 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익명의 제보 창구. 내용은 자신이 남편 최민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망 위장을 주도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한지영 씨 IP에서 발송된 게 확인됐습니다. 제가 안 보냈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보다 더 어이가 없었어요. 형사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입니다. 무슨 정황이요? 한지영 씨가 사고 직전 남편의 종신보험 가입을 직접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누구 진술이요? 이소진 씨라는 분의 진술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소진이요. 네, 한지영 씨 회사 후배 되시죠?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도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셔서 보호 중입니다. 신변 보호라뇨? 한지영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형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 변호사 부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죠? 제 핸드폰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거기 모든 답이 있어요.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 부르세요.
일단 진술서는 거부하시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힌 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5번째 시도 끝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조사실입니다. 사모님 변호사 먼저 부르세요.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조사실 안에서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깥 어딘가에서 최민주는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이소진은 그 아기를 안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고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3년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그자들의 손에 끝나버린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조사실에 들어온 변호사는 강 팀장이 미리 연결해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에 메모지를 쥐어주었어요. 한지영 씨, 일단 묵비권 행사하세요. 진술서는 한 줄도 쓰지 마시고요. 제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어요. 그건 천천히 풀어갑시다. 오늘은 일단 귀가하는 게 목표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와 1시간 가까이 입씨름을 한 끝에 저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압수수색의 흔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책장 책들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 한복판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으려고 2발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숨겨둔 USB는 그대로였어요. 손으로 꼭 쥐고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 대신 가져온 보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USB를 꽂고 강 팀장이 보내둔 자료를 다시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저는 그 허위 제보 메일의 발신 IP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메일 화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메일 본문 끝에는 자수 증거라며 첨부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위에 놓인 손,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통장. 저는 그 사진을 머릿속에서 한 컷씩 끌어내며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눈에 걸렸어요. 새벽 4시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첨부 사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수사 자료라 정식 절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까지 꼭 봐야 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후 그 사진의 사본을 메시지로 보내주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손등 위로 살짝 드러난 손목. 거기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10살 무렵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그 흉터를 저는 10년 넘게 매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 강 팀장에게 보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강 팀장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대기 발령 중이지만 만날 수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오전 10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 벤치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강 팀장의 얼굴은 며칠 사이 부쩍 야위어 있었어요. 팀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이 흉터 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밀며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메일 첨부 사진 속 손은 제 손이 아니에요. 최민준의 손이에요. 확실합니까? 제 손에는 이런 흉터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 굵기도 달라요. 강 팀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타데이터까지 잡으면 더 확실해져요. 포렌식 가능해요.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오늘 안에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소진이 다니던 산부인과 기억나세요? 일산에 있던 그 병원이요. 기억합니다. 영수증 조각에 적혀 있던 그곳. 소진이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약 처방받으러 거기 또 갈 거예요. 잠복하시려고요. 네, 오늘부터 갈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부터 일산의 그 산부인과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척하며 병원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소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 한 명이 병원 문을 밀고 나왔어요. 키, 어깨 너비, 그리고 짧게 꺾인 걸음걸이. 저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진이 골목을 2번 꺾어 들어간 끝에 도착한 곳은 변두리의 낡은 모텔이었어요. 저는 모텔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강 팀장에게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20분 안에 도착한다는 답이 왔어요. 저는 그 20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텔 3층 끝 방, 소진이 들어간 방 앞에 서서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진이 침대 위에 앉아 분유를 타고 있다가 저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젖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니, 앉아 있어.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소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아기 침대 옆에 작은 캐리어가 반쯤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망가게. 언니, 그게 아니라. 최민준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소진.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한 번 더 하면 나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소진은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언니, 저도 속았어요. 정말이에요. 네가 속았어. 3년 전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내 손잡고 온 게 너야. 소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저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민준 오빠가 협박했어요. 안 도와주면 죽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우리 남편 만나려고. 아니에요. 회사는 진짜 우연이었어요. 이소진.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최민준 지금 어디 있어? 진짜 미랑 어디서 해? 소진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평택이요. 평택 어느 폐항이라고 했어요. 몇 시? 오늘 밤 11시. 어선 한 척으로 중국 쪽으로 간다고요. 브로커 이름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오빠가 그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저는 녹음을 끄고 강 팀장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택 폐항이에요. 오늘 밤 11시예요. 알겠습니다. 경찰에 바로 공유합니다. 저는 다시 소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소진은 아기를 안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빠는 너를 두고 혼자 간 거야. 알아. 소진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가 너랑 그 애랑 둘 다 버리고 갔어. 언니, 이제 그 죗값같이 치르자. 모텔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 한 명에게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그대로 넘겼어요. 평택 폐항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강 팀장과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40분, 우리는 폐항이 보이는 언덕 위에 도착했어요. 자정에 가까운 시간, 폐항의 가로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 한 척이 부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서 모자를 쓴 남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경찰차 5대가 사이렌 없이 부두로 진입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는 순간 최민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부두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형사들이 최민준의 팔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그를 엎어뜨렸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그 차가운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최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영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가 무릎을 꿇고 제 발치로 다가왔어요. 지영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살려줘. 한 번이 아니야. 너는 3년이야. 지영아, 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어. 너는 그냥 시체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부두에 찬 바람이 외투 자락을 흔들었어요. 뒤에서 최민준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끝났습니다, 사모님. 네, 끝났어요. 저는 짧게 답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자리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별을 바라보았어요. 체포 다음 날 새벽 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청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계단 끝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3년 동안 가슴 한쪽에 박혀있던 무거운 돌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강 팀장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팀장님도요. 회사 일은 어떻게 되세요? 내부 감사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0억 회수길이 열렸으니까요. 다행이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석 달 뒤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뒷자리에 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 최민준과 이소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검사가 두 사람의 혐의를 차분히 짚어가는 동안 저는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간에 최민준이 자리에서 자기 차례가 되자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소진의 협박에 못 이겨 가담한 거예요. 주범은 저 여자입니다. 이소진이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박 빚 갚자고 보험금 노리자고 한 게 누군데? 네가 먼저 꼬셨잖아. 사모님 보험금 10억이 있다고. 판사가 두 사람을 향해 정숙을 명령했어요.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또 한 번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저를 함께 비웃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김 변호사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확정입니다. 형량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고요. 그러면 됐어요. 사모님은 안 분하세요. 분한 단계는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다 끝나는 게 보고 싶을 뿐이에요. 법정 휴정 시간, 저는 복도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멀리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영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민준이.
어머님, 손주는 잘 보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니? 어머님 댁에서 분유 받으시던 거 다 알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제가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로 그 아기 분유 사드신 거 맞죠? 지영아, 나도 속았어. 진짜 나도 몰랐어. 어머님, 저 어머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뵙고 싶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한때 제 손을 잡고 며느리야, 며느리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2달이 더 지나서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2사람의 형량을 차례로 읊었어요. 최민준에게는 징역 12년, 이소진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이소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최민준은 끝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강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량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보험금 환수 절차도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회수는 확실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팀장님. 법원 정문을 나와 저는 강 팀장과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회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미 사직서 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출근이에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 회사에 더 있을 이유는 없죠. 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산부인과 영수증, 그거 어떻게 모텔 휴지통에서 안 버리고 책상 휴지통에 버렸을까요? 방심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거네요. 네, 사모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을 거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살던 아파트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 집 내놓을게요. 전세로요, 매매로요. 매매로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저를 흘끔 보았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사모님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좋은 일 있어요. 새 출발하려고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민준과 함께 산 그 집을 저는 미련 없이 정리하기로 했어요. 새벽마다 그의 영정 사진을 들여다보았던 거실, 그가 신혼여행 사진을 자랑하던 안방, 모두 이제 저와 상관없는 공간이었습니다. 2주 뒤 저는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박 부장이 정문까지 따라 나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한 과장, 미안하네. 그때 자네 의심해서. 부장님, 저 사실 그때 부장님 원망 안 했어요. 진심이야. 자네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날 거야. 부장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날 저녁 강 팀장이 마련해준 작은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강 팀장과 김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형사 2명이 함께 있었어요. 한지영 씨, 그 제안 받아들이실 겁니까? 무슨 제안이요? 민간 보험 사기 조사 자문위원 자리요. 진심이세요? 네, 사모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이요. 저는 잠시 컵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못 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지 사모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컵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옆에 앉아줄 거예요. 조사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는 혼자 집까지 걸어왔어요. 6월의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강원도 어느 해안가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2달 전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다시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새로 옮긴 작은 빌라의 현관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거실불을 켰어요. 사진 한 장 걸리지 않은 깨끗한 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았습니다. 한지영. 3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그러나 오늘 다시 살아있는 그 이름. 저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하루를 산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밤바람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한참 동안 마주선 채로 가만히 들이마셨어요. 3년 만에 진짜 살아있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그 긴 시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영정사진을 닦았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으며 후배 이소진이 건네는 도시락을 고맙게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짜인 한 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지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순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명이 아니라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어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차가운 결심으로 바꾸어낸 평범한 한 여자의 집념이 결국 거짓의 성을 모래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묻히는 진실은 없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인내한 자의 손에는 마침내 정의가 쥐어집니다. 오늘 한지영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거짓은 짧고 진실은 오래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